이만갑의 김아라 씨가 평양의 대동문 영화관에서 무대 인사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 진짜 아라 씨가 배우로 이제 성공해서 만약에 평양을 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실은 저는 배우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나온 작품이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들이 보고 내 가족들이 보고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감격일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랑의 불시착 나갔을 때도 이 사랑의 불시착 작품이 또 북한에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도 너무 벅찬 거예요. 내가 진짜 출세했구나 이럴 네. 정도로. 근데 질문을 처음 딱 작가님으로부터 받았었는데 네. 시사회를 북한에서 하면 어떨 것 같냐라고 하시는데 네. 와 그게 너무 막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감히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두 번째 또 꿈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위한양이에요, 진짜 거의. 이건 거의 금위한양이에요. 시상식 뭐 아니야 이제. 이미 탔어, 이미 받았어. 일단은 저는 탈북하게끔 밀어준 저 북한 당국에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성공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드라마 주인공 지금 주연아 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4부작짜리 OTT 드라마를 그래요?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이요? 네,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 박나리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전사 대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대사 한마디. 그렇죠. 대사 한마디. 이펙트 있는 거. 가장 몰입해서 대사 한마디. 장면 한 장면 짧게 하는 거. 좋습니다. 준지 레디. 내래 탈북하가서 하세요. 어머니를 찾아야 갔어. 여가지. 멋져. 아라 씨 여기. 그래. 우리 아라 씨가 주연 배우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많은 이만갑 식구들의 바람처럼 우리 영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 중에서도 다큐멘터리 정말 뭐 여러 장르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감독님은 제가 보고 나서 너무 대단한 분이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촬영을 했을까라고 생각한 분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감독 김덕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도영 감독님께서 이만감에 각별히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평소에 자주 봤어요, 사실은. 네, 매년 북한 관련한 이슈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여기 이제 타주님들이 도와주고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전달해 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아마 이분 도대체 어떤 감독이길래 이렇게 모셨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끝까지 지켜보시면 이런 작품이 있었어? 나 오늘 꼭 이거 찾아볼래라는 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동현 감독님께서 취재를 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김일성의 아이들 어떤 영화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Социальные снимки.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И все таки помню такива. Обаче 9 часа, 62 години откъде са напуснали България. 9 часа. Зенрак вон. Да, точно когато се обръща към него, приятелите му казват са много над. Приятелки, моята приятелка се казваше Ким Гун Сун. Піонерський марш. Цам, пегек, цам, чургі, чургі,
Пиорин зау, а кайрам губи губи ток спочинг. 기억을 잘하시네. 어릴 때 외국어 노래는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잊어먹으시고. Nunca me desanimo, ranzo. Он песен теперь. Ори сангю. 같이 부르네요. Kerunda pienanam kimi sonzango. (1952년 12월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천진난만하네요. 네. 동유럽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또래도 비슷비슷해요. 이게 영화 개봉은 2020년에 했고요. 네. 취재를 처음 한 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만드신. 지금으로 치면 18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네요. 야, 정말 7명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애틋하게 추억하고 있는 이름 김금순 전낙원 정확하게 이게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발음도 발음도 정확하죠. 예, 정확하신 것 같고 이름의 주인공의 영상 속에서 사실 불가리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적에 정말 그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Pienanam kimi sonzango. 다 알고 계시나요? 들어봤어요 방금 노래? 당연히 알죠. 저는 실은 이 영화를 제가 촬영 끝나고 모텔에서 되게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우리 북한 사람들도 아는데 외국 분들이 장군님의 노래 우리는 거의 뭐 달달 외우다시피 계속 했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걸 딱 부르는 순간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니 나도 이제는 가물가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그리움이 쌓였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에 박히게 저 노래를 시켰으면 저분들이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를 저렇게 가사를 다 기억하고 계실까 소름 돋았어요. 맹목적으로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계속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국정원 하나원에 오면 6개월 동안 애국가를 계속 듣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암기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기상 시간이 되면 딱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김일성 장군 노래를 이 정도로 암기한다는 거는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맞아요. 지금 조금만 한번 같이 좀 불러주세요. 이거는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우. 행사곡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애국가는 3절까지 가사를 다 모르거든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하고 김정일 장군의 노래는 1절부터 3절까지 지나가다 툭 쳐서 그냥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행사곡으로만 부르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노래를 정말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외국 노인들이 이걸 정확히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 나오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50년대 초반 정도 시기에 만났던 어떤 친구들에 의해서 이 노래를 접했던 거죠. 맞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 노래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자, 50년대 초반 한창 6.25 전쟁 중이었던 북한에서 어떤 연유로 이분들이 기억하는 그 친구분들이 이분들과 만나게 됐을지, 불가리아에 가게 된 여정의 비밀,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 오늘 감독님 모셨지만 소재가 너무 신선했어요. 솔직히 저 잘 몰랐어요. 고백합니다. 52년, 53년 오, 다 아는 그런데 6.25 전쟁 중에 북한 아이들이 불가리아에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을 못 잊어서
우리말로 조선말로 노래를 부른다? 너무 전 충격적이었고 신선했어요. 몰랐던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52년에서 1953년에 북한이 500명을 불가리아로 보냅니다. 소년 소녀들이 섞여 있었죠. 전쟁 중이었네요. 전쟁 중입니다. 영상 속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불가리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때 그 어린 아이였죠. 그러니까 불가리아 온 북한 소년 소녀들과 이제 소꿉친구, 동기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동창생들입니다. 자, 그럼 종미 씨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북한 아이들의 정체는 정확히 뭘까요? 일단은 왜 전쟁 중에 불가리아 온 걸까요? 일단은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출신 성분들이라 이런 게 좀 잘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잘 살던 그 출신 성분들의 그 아이들이 좀 외국으로 나간 게 아닐까.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고 저도 처음에는 출생 성분이 좋아서 그 전쟁 중인 본토를 피해서 좋은 동유럽으로 피난시켜서 하는 줄 알았다, 보호하는 줄 알았다 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정체는 뭐였냐면 바로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을 보낸 겁니다. 50년부터 53년까지 이어진 6.25 전쟁으로 남북 한반도에는 무수히 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을 합니다. 남과 북에 5만 명씩 각각 전쟁 고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은 어디로 보내졌냐면 이 중에 대다수가 홀트 아동복지회, 월드비전 같은 국제 NGO 기관들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 잘 살고 있는 선진국가 동맹국들에게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로 입양됐다가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 형제끼리 상봉하는 케이스도 우리 인터뷰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북한은 이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사실 의문이잖아요. 바로 이 전쟁 고아들을 동유럽, 이 불가리아 같은 곳에 보내는 해외 위탁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쟁 고아들을 보냅니다.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등 동유럽 곳곳에 아이들을 나눠 보낸 겁니다. 약 5만 명이 되는 아이들을. 자, 어쩌면은 MZ 세대인 우리 이만갑 식구들도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고요. 동유럽의 노인들 몇 명만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기억들입니다. 사실 작품 자체로서의 가치도 가치거니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취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쌓아올린 성과물이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성과로서도 너무 가치가 있어서 이 역사 기록으로서의 그래서 지금 이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영구 보존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오, 진짜요? 우리가 어떤 작품이 1000만 관객이 들고 2000만 관객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작품들이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은 지금 영구 보존이 된 작품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 제일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웠던 게 그 국가기록원의 담당자분이 감독님의 작품을 대한민국 역사와 영원히 영구 보존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데 그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제작비 많이 쓰고 사실은 제작비 회수를 못했어요. 지금도 네, 못했죠 사실은. 그 순간에 완전히 그게 보상받았다고. 저 궁금한 게 이 역사적인 이 일들을 이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들으신 건지도 너무 궁금해요. 혹시 북한분한테 들은 것인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때 4월 1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대학교 선배님한테. 영화 하시는 분이거든요. 누구요?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제 박찬욱 감독님인데.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 올드보이라고. 맞죠. 어떤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동유럽에서 특이한 사례를 하나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영화로 만들어서 좋겠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극영화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큐멘터리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고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올드보이가 잘 됐잖아요. 영화. 그때쯤. 올드보이가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월이시키시러 동유럽을 이제 여행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루마니아에서 아주 특이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제보를 해준 사람을. 북한인 남편을 루마니아 여성이 결혼을 했고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딱 그 말이었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근데 그 배경에 북한 전쟁고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 역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날라갔죠 일단은. 이제 특이한 소재긴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여성분의 이야기가 진실이 되려면은
이 여성분의 이야기가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뭔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치면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2004년도 그 시점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극적으로 9박 10일 일정으로 갔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와. 그래서 도서관에 갔더니 한 요 정도 되려나? 작은 진짜 신문 안에 조그만 박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김일성이 우리 아이들을 돌봐줘서 감사합니다라는 텔레그램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만한 자료였어요. 그거 하나 찾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 필름 보관소 갔더니 거기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갔어요. 4분 30초짜리 필름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35mm. 근데 그게 아직도 생생한 게 기록 필름 보관소 직원이 하얀색 장갑을 끼고 35mm이기 때문에 필름들이 굉장히 커요. 옛날. 이만한 걸 여성분이 체구도 작으신 분 이렇게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와. 그 필름통이 완전히 새까맣게 녹이 슬은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누가 너무 열줄 오래됐어요. 아는 거지. 네, 아무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정말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영사실에서 이제 스크린으로 이제 봤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아까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할머니들처럼 제 이름은 영식이고 어떡해. 누구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사실 굉장히 숙연했죠 사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거 시작하길 잘했다. 어쩌면은 이걸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이 루마니아의 시골의 이 필름 아카이브에 어쩌면 영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꺼내보자. 네, 먼지가 정말 이렇게 빨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전쟁고와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 남은 그 참상 위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혹은 해외로 입양된 우리 아이들의 모습, 어떤 이미지든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북한에도 전쟁 고아가 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이 전쟁 고아 문제 해법을 위해서 해외 위탁 교육이라는 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해외 위탁 교육이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요.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 구상. 전쟁도 끝나지 않은 1951년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네, 이제 김일성이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이 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걸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1년 후반부터는 북한을 좀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좀 인재들을 유럽, 좀 발전된 국가들에서 좀 인재를 좀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 전쟁 고아들을 유럽으로 내보내서 그들의 뭐 우수한 기술력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오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새 조선의 주인공이자 뭐 역군으로 키워내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하를 벽으로 좀 만들어보자는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김덕영 감독님,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수가 기록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인 기록들이 있죠. 대략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공식적인 이제 인원이라고 부르고요. 5천 명.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 말고 이 비공식적인 또 이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몇백 명 있었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포함하면은 대략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기록만 보면은 아마 이제 기록이 놓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록만 봤을 때는 루마니아에 2,500명, 폴란드에 1,400명, 체코에 700명, 헝가리에 500명, 불가리아에 500명. 근데 이 김일성이 뭐 전쟁 고아들을 뭐 좋은 마음으로서 이렇게 뭐 보낸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그럼 동맹유럽 국가에서는 그걸 다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 중인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단 뭐 북한에서는 애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6.25 때 지금 자유주의 16개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그 사회주의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사실 말이 16개국이지 그 맹주가 누굽니까?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사회주의권에서는 소련이 맹주거든요.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구권 국가에다 아마 요청을 했겠죠. 여기도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거기서 받아들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폴란드에는 뭐가 실리냐면 그 얘기가 실려요. 이 고아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고아들이다. 근데 이 미군이 이렇게 만든 애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다, 거둔다라는 그 기사가 실리거든요. 그 기고문이 실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프로파간다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지금 사회주의 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뭐 남MC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도 그렇고 이 동구권 국가들도 지금 제코가 석자예요.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폴란드는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소련과 독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완전 나라가 한번 거덜이 나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그 전쟁 고아들 이제 전제 고아라고 하죠, 북한식 표현대로는. 왜 갔냐 하면 북한이 아니라 동구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Solidarity 그 Policy라고 해서 우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같이 도와주자 같은 사회주의 블락끼리라고 하면서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라가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준 이유가 뭐냐면 그런 선례가 있어요. 1939년도에 이제 2차 대전이 터졌거든요. 수많은 난민과 고아가 발생했는데 인도에서 도와줘요. 인도도 마침 그때 영국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전쟁 고아와 난민들 2만 명을 인도가 수용을 해주거든요. 거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폴란드가.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똑같은 케이스가 일어나면 우리도 받아주자. 그래서 자기들도 힘들지만 북한 고아들을 받아줍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기까지 한 아이들 북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풍경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머 세상에. 우리 집보다 좋다. 거의 요즘 호텔 수준인데. 24시간 건강도 체크해준대. 자, 의료진들이 꼼꼼히 또 챙겨주고 있고요. 이게 의료용 경비행기까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또 전쟁을 겪었으니까. 네. 대단하다. 야, 이거 최고. 대우가 좋았는데요? 어유 아이들 포동포동 웃어요. 잘 먹겠습니다. В Брезитях 5 патиногенных сохраняется. Въпреки това, нали сте... С гумени обувчички, тебя с кожени обувчички. Да, обаче това... 이때가 52년, 53년이잖아요. 그러면 중이죠. 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전이잖아요. 본격적인 이제 체제 경쟁이 시작되는 때였는데 그때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낭만이 참 살아 있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낭만으로 시작됐던 거지. 낭만으로 시작됐던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낭만이 살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받은 나라들에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좋은 집에 보모, 교사,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에게는 식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막 배치를 하고 건강 사태도 의사들을 동원해서 수시로 체크받고 치료받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 상태 봤는데 잘 먹어서 포동포동하잖아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 갑자기 응급 환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환자 수송용 경비행기까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 자유권 국가들과 이 동구권 국가들이 사상 경쟁, 체제 경쟁을 하던 때였는데 야, 니들은 전쟁 고아들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고 빈민으로 살지 우리는 경비행기까지 줘. 이런 것도 사실은 뽐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다니던 학교 이름이 원래는 평양 외국어 유자녀 학원인데 우리 착 1학년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6학년, 7학년 선배들이 루마니아 김일성 학원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다 루마니아에서 오고 벌가리아에서 오고 폴란드에서 오고 그런 애들을 이 전쟁고아들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남포 유자녀 학원, 해주 유자녀 학원, 뭐 만경대 유자녀 학원 이렇게 다 넣었는데 솔직히 혁명학원이면 우리 그때 괜찮게 잘 먹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도 주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보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때 솔직히 잘 먹긴 했어도 북한째를 먹었지
우유나 바다는 본 적이 없어. 바다. 근데 우유 먹고 버터 해주세요, 버터. 예. 바다는 러시아. 아직도 그 과자인 바다 먹고 소시지 먹었다는데 소시지는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다들 집체 생활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소리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 그렇죠. 아침에 선생님이 와서 하얀 빵에다가 우유에다가 이렇게 줬다 그러면 귀가 이만해서 듣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 다 포동포동해요. 그러니까. 이 우유 빛깔 바다 빛깔이 나는 거야 얼굴에. 진짜. 우유 빛깔. 그러니까 방학 때 사주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갔다 온 아이들만 해도 그 기억 가지고 평생 얘기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뭐 가서 기숙사에서 우린 4명이 한 방에서 잤는데 2명에서 한 방씩 자고 뭐 위생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한테 루마니아어를 배워주시고 뭐 불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정말.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을 정말 수령님께서 잘 보살피셨네. 그렇게 처음엔 그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선전하는 게 전쟁 때 남조선에서는 고아들을 다 길바닥에 팽개쳐 버렸지만 우리는 길바닥에 지나가면서 한 명을 구호를 반명하면 우리가 따뜻이 해서 외국에 따뜻이 보내줘서 교육을 시켰다. 이게 사회주의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 굉장히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겠죠. 북한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지금 이제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아이 때 어리면 어릴수록 그 나라에 적응 금방 되잖아요. 자, 당시 북한 아이들 생활은 어땠을까요? 뭔가 깨끗하고 물 기르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신기하다. 식기도 잘 씻었는데. 침대에서 자고. 아이고, 인공기 김일성 얼굴도 있네. 이로 돌아, 뒤로 돌아, 우로 돌아, 앞으로 가, 또 вспомни. Прави редици, прави колони, завиване по дъгъл, все едно малки войничета.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봤으면.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마지막에 뭔가 뭉클했습니다. 한 번 배운 제식은 영원히 간다. 조교로서 아직 조교 때를 못 벗은 거예요. 한 번 가르쳤으면 영원히 가는 거지. 이게 이상하다. 지금 아이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어? 그러니까 제식 훈련도 하고 이러지. 아니 저기 불가리아하고 루마니아에서 저런 제식 훈련을 가르쳐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유럽 나라에서 동일하게 이 아침 조회를 했다고 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부터 이제 아침 체조를 하고 국기 개양식, 인공기 개양식을 하는데 경례를 하잖아요. 그럼 국기가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경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 마무리를 했어야 됐다라고 합니다. 북한은 또 애들만 보낸 게 아니라요. 북한인 교사들도 같이 따라서 보냈거든요. 애들만 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어쩐지. 그러니까 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따라 나가서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규율, 그렇지. 그리고 군사학. 북한은 원래 중학교 때부터 군사학 가르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군사훈련도 시키고 아까처럼 제식훈련도 시키고 이런 규율을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 안에. 허지웅 조교가 따라간 거야. 따라간 거죠. 여기서 낭만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애들은 이제 인재 양성 차원에서 내보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에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받는 교육을 똑같이 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때 또 6세부터 12세다 보니까 한글도 못 깨우친 애들이 나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에게 사상 교육부터 문화 교육 이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좀 특이했던 게 극지에 인공기에 김일성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있어요. 맞아요. 저런 버전도 원래 있나요? 저는 북한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봤어요. 없어요. 네. 오동 처음 아니에요, 봤어요. 저게 사실 특정이었어요. 저 그 인공기의 김일성 얼굴. 예. 제가 취재 끝나고 탈북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똑같이.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 아이들이요 6세에 나가면요 김일성 얼굴 잘 몰라요. 그렇지, 어렸을 때 너무 하더라고요. 김일성 수령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전쟁 난리통에 어디 종기가 있어 TV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김일성 대원스님이야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계에다 딱 박아놓고 매일 아침 보게 했던 거죠. 세뇌결. 아까 그 화면에 나왔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막 구호외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이제 소조가 구성됐어요, 사실은. 그게 아이들도 소조가 구성되고 선생님들도 소조가 구성됐어요. 근데 재미난 게 이제 애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왜냐, 누가 정치 교사고 누가 소조해서 이거를 밀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그게 아직 굉장히 오래된 이 감시 체제가 이 동유럽에서 작동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유학 간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제식 훈련하잖아요. 예. 그 제 이만큼에서 많이 봤어요. 북한에 계신 분들이 그 제식 훈련하고 어른들도 막 쓰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열과 오를 맞춰서 발을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열과 오를 맞춰야 애들이. 발서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했고 굉장히 힘들게 고생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고생을 해야지 누군가가 불만을 표출하잖아요. 그렇지. 그 불만 표출하는 애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해놓는 그렇죠. 거죠.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는 거죠. 얘 불만이 많아. 그렇죠. 평소에 다 찍어놓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김일성 개인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인공기의 김일성 얼굴이 있고 김일성 개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체 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전초전이 아니었나. 아이들에게 우상화 교육을 시키면서 사실상 준비하고 있는 그 주체 사상을 시범조로 아이들한테 한번 교육시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애들이 나갔을 때 1950년대잖아요. 그때는 사실 북한 내에서 당내에서 김일성 독재가 실현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뭘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 견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50년대에 이렇게 우상화 작업이 진행됐다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아이들을 단순하게 전쟁 고아만이 아닌 김일성이 뭔가 정치를 할 때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엘리트들로 양성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사실 아까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김일성 장군, 김일성 창가죠 사실. 그걸 부르니까요. 정식 명칭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인데. 짱백짱 줄기 비오린 자우 아까이름 구비 아름다운 빛나는 김일성 장군. 사실 저 현장에서 저는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네. 그렇지. 뭔 얘기인가 하셨어요. 갑자기 제가 던진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냥 뭐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았냐. 뭐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다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노래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한국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지? 근데 갑자기 이제 할머니들이 또 사실은 대기하고 있었어요. 후렴을 따라 카메라 바깥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얘들의 생각이.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내려와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된 거예요. 공연주 하셨나 보다. 이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 불가리아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시골 마을이에요. 사실은 이 전쟁고아 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은폐된 곳에 있어요. 모든 장소들이 불가리아도 마찬가지고 헝가리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을 외국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일종의 차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도망갈까 봐. 북한이 원하는 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와중에 전쟁 고아들 사이에서 전에 없었던 잡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Portugal z geografii i Pisiogun z fizyki. 지리학, 물리학. 아이들의 학적부를 보면은 보시면 지리학, 물리학 뭐 이런 것들 위주예요.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고아를 받았던 이 동유럽 국가들 안에 어떤 연대 의식과 아이들을 보냈던 북한 김일성의 진심과는 조금의 거리 차이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이 낭만이 깨지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사실 아이들이 지리학, 물리학 위주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전 세계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던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미술이나 예술가가 되고 싶은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현지에서 진행됐던 아이들의 교육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문제점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꿈을 키울 것인가는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현지 교사가 따라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과목마저 통제했다라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지 못하게 어느 정도 통제하고 말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질문. 저는 8, 90년대 이런 학교들을 다녔는데 저도 80년대, 90년대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저런 과목을 배웠다는 사실이 특별히 더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화학, 제철산업, 전기공학, 방직공업, 유리산업 공업 분야에 아이들이 이제 집중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전후에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전후에 재건이 더 시급했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초등학교, 소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식의 국가가 중공업 위주로 딱 교육과정만을 편중해서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우리 50년대, 60년대 때도 음악이 있었고 미술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이 교육 시스템이 아직도 그래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제가 선택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교육 시스템하고 이때 당시가 비슷하다는 똑같아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음악 선생님이 저를 소조로 데려가가지고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저한테 그냥 트럼본을 던져주면서 너 오늘부터 트럼본 해.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뭐 갔다가 대부분 전공을 북한에선 정해줘요. 저는 국가가 폐허가 되고 재건이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는 더 산업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절실했을 거다라고 김일성이 생각합니다. 원했던 건 그거 같아요. 지금 허지웅 작가 얘기 지금 좀 약간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면 이건 아니지 않나는 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지금 조국이 전쟁 중이고 전쟁이 끝나면은 아마도 중공업 중심으로 재건을 해야 될 텐데 맞아요. 그 와중에 필요한 교육 기술이 뭐가 있을까 해서 커리큘럼을 짠 것일 텐데 저는 내가 8, 90년대에 받았던 교육 자체도 그렇게 똑같이 획일적이고 폭력적이었는데 이게 특별히 더 문제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더 한번 탐구해보고 싶어요. 이게 그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동독과 같이 시민사회 경험이 있는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동독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8년 나온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대학 갈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직업학교로 가는데 그래도 동독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애들이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를 가는데 당시에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애들한테 얘는 이걸 시키고 저걸 시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독 교사들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북한 당국하고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죠. 이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물리학, 예를 들어서 또 뭐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이거 잘 가르치는 국가가 있고 할 텐데 선생님은 그 국가의 선생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충을 한다면 교사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이 원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교사들. 사상에 관한 것들은 철저하게 북한 교사들이 담당을 해요. 뭐 역사, 언어. 근데 이제 주로 미술, 음악 이거를 이제 동유럽에 있는 교사들이 담당을 한 거예요. 결국은 교육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이분적으로 분리가 돼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유럽 교사들과 북한 교사들이 매일 싸웠대요. 김일성의 아이들, 이들이 동유럽에서의 삶을 통해 김일성은 도저히 절대로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예, 비록 동유럽이 당시에 이제 스탈린 체제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은 소련 점령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시민사회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는 아무리 독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폭넓은 상대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어떤 교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도 가르치고 고전주의 문학들, 그다음에 셰익스피어까지 가르쳤는데 이게 지금 북한 교육하고 당연히 이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말씀하셨듯이 시민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교사들은 북한 아이들에게 자유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북한에서 온 선생님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동유럽 교사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사실상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했던 게 야외 수업을 했는데요. 가끔 아이들을 숲으로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 이제 여기서 너희들 마음껏 뛰어놀아. 이제 발을 맞춰서 걷지 않아도 돼. 아, 이거 진짜 상징적이다. 행진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너네들이 하고 싶은데 마음껏 뛰어다녀. 바로 이게 자유야. 아, 근데 이거 너무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아이들의 심리가 정식 교육을 받던 것과 개별적으로 느꼈던 동유럽의 그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네. 이 아이들은 이제 어떤 갈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북한 교사가 가르칠 때와 이 현지 교사가 가르칠 때. 근데 이제 체코 소리 뭐 저 아이들 뛰어놀라 그랬는데 저희들 외교관 생활을 할 때 평양 탁 떠나서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모스크바가.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동독이나 체코 가죠. 이러면 딴 세상이야 완전.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 여기서는 맥주 먹고 좀 흐트러져도 되겠네. 이런 느낌들 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 외교관들도 그런 걸 느낀다고. 그러니까 같은 사회주의 나라라도 멀어질수록 조금 더 멀어져요. 모스크바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자꾸 보는 거야. 그리고 너네는 왜 항상 발 맞춰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발 안 맞춰도 돼. 그런 게 애들한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야. 완전 충격이지. 어쨌든 우리 이 북한에서 간 어린이들에게 처음으로 어떤 뭐 자유라는 거 뭔가 이렇게 적응하고 나서 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아이들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난 감독님께 제일 고마워. 역사적 가치가. Канихме на гости в домовете си. Те идваха, контактуваха с нашите семейства. На моята майка викаха майко и беше много приятно. Ами вижте, какво те са древни работи. Ние тогава бяхме малко с детски ум. Да. Играехме футбол, играехме там. Имахме от проглед нагоре, имахме едно като връхче и като волейболно игрище, футбол, това, ома. Изобщо всичко, все едно си бяхме братя. 아유 이뻐라. 어쩔 거야 저 아이들. 아이들 웃는 모습이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진짜. 같고 보고만 있어도 같이 이렇게 웃음이 좀 집에 초대했대잖아. 네. 엄마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이 영상을 보면 평양에서 계속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김일성이 가르치고 싶지 않았던 것. 그렇죠. 그게 뭘까?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아이들에게서 숨길 수 없는 표정? 이 북한식 주입식 교육에서 나올 수 없는 표정인데 심지어 이런 걸 우려해서 북한 본국에서 동유럽 교사와 보모들에게 내린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지 마세요. 이게 뭐야? 아니, 사랑을 주지 마세요. 근데 근거가 뭐예요?
왜 하지 마. 술들하지 말고. 김일성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루마니아, 볼가리아 아버지 어머니를 만드느냐.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하는 거니까 새로운 부모를 만드는 게 싫은 거야. 김일성 원수님, 대원수님 이거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자꾸 쓰다듬고 그러면 자꾸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록 필름에서 봤던 저 아이들의 표정, 뭐 달려가는 모습, 그 행복한 표정 앞에는 김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김일성 생각에는 그 아버지는 대상이 하나인 거야.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이 동유럽 선생님들이 젊고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도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 교사들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볼 때 너무 안 된 거예요. 무병상련.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고 어렸을 때 내 집안에 있는 조카를 보는 것 같고 부모 잃은 내 아이들을 보는 것 같은 거야.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이 동유럽 교사들이 안아주고 실제로 어떤 교사 선생님은 나를 엄마 아빠로 불러라 라고 해서 이 북한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엄마 아빠로 불렀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계속 교사들 얘기가 나와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증언을 들어보니까 동유럽의 교사들이 그 결손 가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아버지가 죽거나 뭐 형제가 죽거나 이런 뭔가 어떤 집안의 전쟁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그 선발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자의 선발 요건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동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배려를 한 거네요. 그렇지 일종의 그래야지 또 가까워질 수 있고 이해가 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말 그대로 진짜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적 보면 가장 많은 연도가 41년이에요. 41년생. 41년생.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4년, 5년이 지나면 얘들이 15살, 16살이 되잖아요. 15살, 16이면 그다음부터 이성의 눈을 뜨잖아요.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완전히 차단된 영역에 살던 아이들이 55년서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동유럽 아이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같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적인 행동이 막 등장한단 말이죠. 월장을 하기도 하고 동유럽 여자들을 막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랑을 하고 동거를 하는 아이까지 나오니까. 동거요? 네.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증언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결국은 그게 동유럽 아이들과 말이 통하니까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연애가 되는구나. 친구가 되니까 연애도 이루어지고 아주 친한 친구의 우정도 상승되는 거예요. 남녀 사이 로맨스 늘 갑작스럽고 예측 불허입니다. 그럼 로맨스 참 멀게 느껴지는 단어네요. 파란 눈의 현지인들이 사랑에 빠지는 게 비단 아이들에게만 벌어졌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증언해 보면은 교사들까지도 사실은 연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53년까지는 군기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51, 52, 53에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좀 어쨌든 좀 해빙 어떤 그런 느낌? 서로 이렇게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3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사들이 연애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현지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10쌍 정도 있었더라고요. 10쌍. 네. 미르츠 여사의 남편이 루마니아의 조선인민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디렉터고. 네. 미르츠 여사는 그러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4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서 만나갖고 연애를 시작한 거죠. 이제. 그 로맨스가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1953년 봄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동유럽과 북한의 대표 커플. 그렇죠. 신입교사였어요. 미르초유 선생님이 이 교장 선생님 방에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루마니아의 전통 꽃을 들고 교장실에 들어섭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북한인 교장 선생님이 미르초유 선생님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진짜? 교장 선생님 방에 근데
굉장히 큰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시아와 유럽 사이 빨간 줄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게 마치 그 두 사람의 거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걸 보고 이 교사 선생님이 미르초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국경선이 보입니까? 우리들의 우정에는 이런 경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정이라 그랬구나. 어때요? 마음 안 설레요? 설레요. 너무 설레죠. 작업 멘트잖아. 이게 적은 멘트라고? 우정이라 그랬잖아. 멀지 손을 딱 않다는 긋는 거 아닌가? 우린 우정이야. 그 우정의 국경이 없대잖아요. 그렇지, 멀지 않다는 그러니까 더 좋은 그 이상의 우정 관계로 이상이라는 거지. 발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엇갈리는 사인을 보내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가? 역시. 더 고민할 수 있게. 네. 아. 사랑의 해커로서 야 이거 클릭해라. 확실한 신호를 보내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의도를 드러내는 되게 애매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사들을 위한 댄스 교실이 열렸거든요. 어머, 어떡해. 근데 이때 아마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댄스 교실에서 파트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비밀 연애가 4년 동안 이어졌어요. 우와. 53년에 만났는데 비밀 연애를 무려 4년이나 하고 드디어 1957년에 결혼식을 열게 됩니다. 우와. 근데 이 두 커플이 양국에서 최초로 인정한 부부 1호예요. 인정하셨구나. 1호였어요. 미르초의 조정호 부부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북한에서 되게 프라이드로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일 국가라는 거예요. 민족의 단일성 이런 거 많이 중시하고요. 만약 지금 북한이 막 열려도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찬성할지 말지 정서상 그래요. 그건 더 할 거야. 네. 이거는 사실 양국 간의 이런 수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을 해줬지만 네. 그 외의 경우는 가차없이 다 헤어지고. 그럼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폴란드 여자가 막 그 북한 남자가 되게 좋은데 막 사랑하자고 하는데 남자가 계속 철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폴란드 여자를 사랑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가 나는 당해서 사랑을 허락받지 않았다. 이렇게 싸늘하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쟁 고아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김일성의 송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올 것이 왔군. 1956년도에 김일성이 이제 동유럽에 나와 있는 전쟁 고아들을 다시 돌려보내라라는 송환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56년부터 61년까지 순차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북한으로 너무 돌아가기 싫고 무섭고 했던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루마니아에 있는 8살짜리 남자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도망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북한의 전쟁 고아가 네, 네. 근데 이제 루마니아 그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엄청 친자식처럼 예뻐했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루마니아 정부 당국에 이제 입양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결국은 북한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이 아이는 다시 그냥 송환. 어떡해. 아니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지? 북한?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다가 그 교육시킨 목적이 잡으로 데리고 와서 국가를 재건하겠다. 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 나라가 좋다고 남겠다고 하면 다른 애들도 나도 남게. 여기 있으면 맨날 버터랑 그 우유를 먹을 수 있는데 발도 안 자국에 맞추고 돌아가고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뭐 개미구멍으로 뚝이 무너진다고 한 사람 허용해주면 다른 애들도 나도 나올래, 나도 나올래. 도미노 효과를 우려해서. 네. 이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북한으로 송환되던 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탈출했어? 네. 진짜 담벼락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전날에도 이미 북한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눈에서 떼굴떼굴떼굴 굴렀대요.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여기서 이렇게 눈에 굴르면 감기 걸리면 다음날 북한으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아프면? 네, 아프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가기 싫었다는데 결국 당일날 기숙사 담벼락을 넘어서 도망을 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북한에서 온 선생님, 감독관.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던 아이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이 아이를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이날 비가 엄청 많이 왔었대요. 날씨도 엄청 춥고.
근데 10km를 뒤져서 이 아이를 결국 찾은 거예요. 어머. 근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그때 북한으로 가려고 또 얼마나 옷을 잘 차려 입었겠어요. 얘 때문에 옷이 다 버려진 거예요. 더러워지고. 근데 그 아이를 고생해서 찾았잖아요. 아이들이 화가 나서 그 집단으로 구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집단 린치를 당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결국 다리까지 부러졌어요. 어머.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어요? 잡혔죠. 아이는 필사적으로 안 가고 싶어 했지만 다리 다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기차를 타는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증언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송환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아이들 얼마나 이게 가기 싫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거기다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진짜. To sit there, camping in summertime. 이름을 적어놨어요. 자기들의 본인들의 이름을. 이름을.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고 했던 게 아이들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요. 여기저기 어딘가에 다 흔적을 남겼더라고요. 기념비 같이 자기가. 저도 굉장히 가슴 뭉클했던 장면인데 이게 숙소에서 가깝지가 않아요. 이 오벨리스크가 있는 위치가. 제가 이제 가서 제가 직접 만져봤는데 굉장히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돼갖고 못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름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일이. 제가 그래서 과연 어떻게 새겼을까. 아이들은 기상 시간도 그렇지만 취침 시간도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밤에 취침 시간이 다 끝난 다음, 그러니까 취침 점호가 끝난 다음에 한 2명 정도 아이들이 혼자서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까 저 영상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제 손으로 기단을 만지잖아요.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저분이 키가 1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저 기단이 땅에서 한 2m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누워? 아, 올려줬구나. 그렇죠. 혼자서는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누군가는 밑에서 이렇게 받침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이고요. 제가 돌아와서 영화 이제 시사회도 하고 그러면서 탈북민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많았었는데 어떤 분이 저거 보시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잡혔다가 감옥에서 이제 결국에는 북한으로 다시 송환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중국 감옥에다가 비슷하게 이름을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거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뭔가 자기의 흔적을 남겨놓는다라는 게 어떤 심정으로 저걸 남겼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사실 탈북할 때 저희 집 그 담벼락에 낙서 하나 하고 왔거든요. 탈북할. 네. 그때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뒤에 이렇게 저희 집 뒤에 닭장이 있었어요. 그 이제 벽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저는 제가 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걸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긁으면 북한의 벽이 이렇게 끓혀요. 그래서 그렇게 써놨던 게 저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썼을 때 그 마음이 아마 제가 탈북할 때 그런 마음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별할 때 모습이네요. 아니 근데 이 대체 김일성은 왜 그렇게
갑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좀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만갑에서 다뤘던 8월 종파 사건 기억하시죠? 네. 이 아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됐던 시기가 56년에서 61년. 8월 종파 사건이 일었던 시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겹칩니다. 사실은 이 시점 이후에 송환 시점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들이 나에게 돌을 들 수 있고 나에게 칼을 들 수 있고 누가 그런 말 했듯이 나에게 죽창을 들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 때문에 송환명을 내리지 않았을까? 당시면 더 그렇겠네요. 네. 56년 10월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자유화를 외치는 그 이른바 우리는 헝가리 의거라고 배웠거든요. 헝가리 의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의 물결이 이제 헝가리뿐 아니라 폴란드, 그다음 체코 그 물결이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북한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1957년 5월에 폴란드에서 이제 기숙사를 북한 학생 둘이서 이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그냥 망명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넘어가려다 거기서 또 잡혀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또 폴란드 바르샤바에 나와 있었던 유학생이 있었는데 북한 유학생 둘이 거기에 있었던 그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하고 미국 대사관한테 편지를 보내거든요. 나 우리 망명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북송이 됐죠. 그래서 수용소로 이제 갔겠죠.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그냥 걔들 가만히 놔뒀다가 동구권에 놔뒀다가는 얘들이 나중에 돌아가도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전격 북한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망도 가기가 뭐한 게 튀어요. 외모가 튀어서 이거 도망도 못 가. 아 근데 이게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기껏 이제 정착해서 친구 생기고 또 가족 같은 사람들까지 생겼는데 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 의지가 아니라 김일성 의지로. 그러니까 전쟁 고아잖아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그래도 딛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친구들이 다 같이 예,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갔고 거기 또 새로운 나의 엄마, 정신적인 엄마와 아빠가 생겼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싶었는데 다시 또 북한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러운데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갈 때 더 잔인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왜요? 돌아가는 중에? 그래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면 그래도 좀 덜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지나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섰을 때 일단 1차로 너 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 다 같이 내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에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 뭐야? 나는 진이랑 굉장히 친해서 같이 있고 싶은데 갑자기 이 친구도 먼저 내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지. 왜냐하면 다 같이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까봐 고의적으로 흐트러 놓은 겁니다. 나라별로 놀 테고 뭐 이렇게 연령별로 찢어놓는구나. 네, 북한은 지금도 그 중국, 프랑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외 유학파들 있잖아요. 갔다가 들어오면 그 친구들을 못 모이게 해요. 왜냐면 모이게 시작하면 그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자기네들이 배웠던 주체 사상이라는 게 다 골짓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바깥,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를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감독님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결혼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르시아 여사 같은 경우 조정원 씨하고 결혼했죠. 결혼해서 그들은 이제 합법적인 부부니까 같이 간 거죠. 평양까지. 평양으로.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60년도에 딸을 낳죠. 딸을 낳았어요. 오 너무 귀엽다. 야, 코는 아빠, 눈은 엄마.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낳기는 평양에서 났어요. 출생지가 평양이에요. 그래서 출생지가 평양이에요. 예.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 부부의 케이스에서는 한 가지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굉장히 고급 간부였어요. 조정호 씨가. 그렇죠. 조정호 씨가 루마니아 조선인민학교의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최고 이제 지휘자죠. 어떻게 보면은. 교장? 교장. 그렇죠. 우리 식으로 치면 교장. 그래서 교장의 커플이 된 거니까 이제 굉장히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교장의 역할, 의심도 좀 세우는 겸해서 아마 저 커플이 이제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북한에 입국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0년 넘게 교육 전문가로 활동했던 양반이 탐관 광부가 돼요. 어머! 충공.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결혼이라는 게 그냥 뭐 총칼로 이렇게 강제 이게 아니라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같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렇죠.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미르초 여사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평양에 거주를 하는 거고 이 조정호 선생님만 이제 짐을 싸서 탄광으로 가는 거죠. 교묘하다. 미르초요는 평양에서 계속 그런 그 멸시와 수모를 그렇죠. 입고 있고. 그런 멸시와 수모 속에서 버텨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딸아이가 병에 걸려요. 소득병에. 그러니까 이제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결단을 하나 내리죠.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가자. 이제 북한을 떠나서 루마니아로 같이 가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딸아이가 지금 아픈데 병에 걸려 있는데 이건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의사가 진단을 하니까 일단은 잠깐 루마니아로 돌아가자. 아이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생리별이 된 거죠. 이거 여행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남편을 탄광으로 보냈고 그렇죠. 탄광에 있고 여기는 지금 평양에 있으면 이미 못 만나고 이건 그렇죠. 이별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사진이 유일한 가족 사진인데 굉장히 불행한 사진이에요. 비극을 담고 있는 사진.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 저 커플이. 네, 그래서 하나씩 가져요. 남편 하나 갖고 아내 하나 갖고.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Dar nu puteam să mă gândesc, pentru că eram căsătorită cu Cio și țineam la el și el la mine și nu ne gândeam că cineva poate să ne despartă, Doamnă. El a fost trimis cu urmă mina de cărbuni. Eu unde mă duceam? Păi cine îmi plătea mie chiria și cu ce mă întrețineam? Cine îmi era ăla? Îmi pare foarte rău că nu trebuia. Dacă era aici în România, eu mereu îl întrebam și nu se poate să... 이게 외국인을 그렇게까지 배척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이른바 토사구팽 당한 거죠 지금요. 지금 외국인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김일성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특히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나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잠재적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잠재적으로 위협을 갖고 있던 그런 존재들을 쫓아내 버리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선제적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혼을 시킵니다.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또 알겠지만 배급도 끊어버렸대요. 애가 어린 젖먹이가 있는데 배급도 끊어버리고 분유도 안 주고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제 이혼을 당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데 딸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 정권에 위협이 된다. 아예 그냥 국제결혼 금지, 외국인 배척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북한으로 이제 어쨌거나 이제 다 송환을 했잖아요.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온 전쟁 고아들은 이제 엘리트들이잖아요. 이제 유학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중요 역할이나 뭐 좀 고위직에 갔나요? 56년도 이제 57년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58년도가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끝나고 사회주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게 58년이에요. 그러면서 58년도에 전 인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등록 사업이라는 거래요. 그전에는 공민증 같은 거랑 없었어요. 아, 공민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사업을 하면서 지지 세력, 동료 세력, 반대 적대 세력. 그렇게 하고 그걸 51개 계급으로 나눠요. 그걸 58년도예요. 그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한 2만 명 정도를 보거든요. 중국과 소련과 동유럽에 가 있던 애들이 2만 명. 2만 명이면 굉장한 세력이잖아요. 근데 걔가 들어왔는데 성분이 금방 해명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 아는데 그 동네 가니까 그 아버지가 6.25 때 미군 폭격기에 죽었어. 등록이 되잖아. 근데 얘는 이천에서 주워온 애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너가 생각나는 거 다 적어봐.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그럼 뭐 동네에 누가 있었고. 그리고 너가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하는 거 다 적어봐. 그리고 너 동네에 이름 난 알고 있는 이름, 생각나는 이름들 적어봐. 그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전국적으로 뒤져서 맞춰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그 정치본 수용소가 많지 않을 때니까 산간 벽지로 보내요. 아오지 탄강이니 그 유명한 삼수갑산으로 다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라 하더라고요. 한국 쪽에서 주워온 애들이. 그리고 3분의 2 정도 남은 중에서 현지에서 살았는데 학적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학생이 동량이 나와요. 기록이 따라와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권의 중추가 돼요. 그러니까 중추가 된다. 예, 많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첫 교사 1세대.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우리가 2세대고 외고를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당정군 요소들에 가 베끼고 한국 출신들은 거의 다 수충되거나 수용소에 다 갔고. 아유, 어떡해.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돌아온 전쟁 고아들의 대다수가 출신 성분에 의해서 버려지거나 선택받거나 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에 정착한 아이들, 이들 또한 북한의 끝없는 감시 그리고 동유럽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에 정착한 아이들, 이들 또한 북한의 끝없는 감시 그리고 동유럽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리수. 잊지 않겠습니다. 59년.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원래 저 영화 처음의 제목이 두 개의 고향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두 개의 고향. 종이를 보내주세요. 일기장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더 책이 열악하니까. 없으니까. 종이가 좀 있으면 좋겠다. 글을 쓰고 싶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적응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현지어도 다 익숙하게 하고 오히려 한글보다 현지어가 더 편하고 멋있게 이제 필기체, 흘림체로 쓴 편지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 내용은 전혀 멋지지 않았죠. 아이들이 연필이 부족하다, 먹을 게 없다, 옷이 없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 여기서 집은 북한이 아니라 그렇지. 고인들이 머물렀던 동유럽에 그 몇 년 짧게 머물렀던 그 동유럽의 그 장소를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양으로 어찌어찌 정착한 북한 곳곳으로 정착한 아이들도 향수병이나 아니면 이제 동유럽에 두고 온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사정에 처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편지는 막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편지들이 보냈고 감독님이 찾아낸 거고 기록으로 남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본 거죠. 근데 저게 편지가 1963, 4년까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64년도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나오면서부터 일이 막 꼬이기 시작을 했어, 북한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이 에어 메일이라는 봉투까지도 팔았어요. 60년대 초까지도. 그리고 국제 우편. 근데 저렇게 뭐 아이들이 들어가서 쉽사리 동화가 됐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분위기 딱 갖다 놓고 토론을 시켜놓고 잘못한 거 쓰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같이 글 쓰던 애들이 예를 들면 어디 갔어? 말 잘못했던 거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우리 수상님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한 거를 들은 걸 쓰면 애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 친구들 입에서 루마니아가 살기 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먹은 이야기밖에 없어. 근데 북한에서 먹는 이야기 했다고 반동으로 잡아가지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는 북한에서 막질 않아요. 그리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이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고 제 자꾸 도망치던 애야 이런 애 없어지고 아이고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럼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 사실 뭐 아이들한테는 이 북한이 오히려 더 감옥같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그런 심정을 사실 편지로 이렇게 쓰거나 이러면은 만약에 김일성이 이런 사실을 알면은 좀 난리가 나지 않나요? 지금 저희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네. 진짜 살아있는 북한의 내부 사정, 내부 정보,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가 뭔지 이게 알려지길 원했겠어요. 북한에서는 당연히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유롭게 왕래를 하던 편지마저
내용을 검열하기 시작. 그러겠지. 아이들은 결국에는 앞서서도 편지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그리워. 그리고 나 이렇게 힘들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 이것 좀 보내줘. 이런 어려움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오히려 처음에 검열 안 했다는 게 이상하다. 나는 그 검열도 이 아이 친구한테 시켰을 거라고 봐요. 초창기에 검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현지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이걸 읽을 수가 않았어요. 없구나.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59년 들어가면 편지가 이상해져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예를 들면 폴란드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도저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추정한 게 뭐냐, 아 이건 서로 간에 뭔가 암호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둘만 할 수 있는 무슨 암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자 결혼식 때 못 가서 미안해. 근데 사실은 그 영자는 존재하지 않잖아. 와. 네가 좋아하던 매실이 여기는 참 많구나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매실을 싫어해. 정말 싫어해. 그렇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이런 암호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제 친구가 일본에서 들어온 친구인데 그 친구 말로는 북에서 막 가자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깨름직한 거예요. 좋을지 나쁠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가 가서 괜찮으면 서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안 좋으면 앉아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사진이 어떻게 갈게요? 앉아서 갔죠. 누워서 이렇게 사진. 아, 아시는구나. 사인이구나. 네. 너무 안 좋은 거야. 너무 안 좋은 거 바닥인 거 바닥.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북한을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이거를 당신은 잘 알고 있어. 네. 뭐 그런 질문도 받긴 받았는데 결국은 편지예요. 편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편지 왕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 편지를 봤거든요. 근데 한글 혹시 보셨나요, 영화에서? 한글은 거의 그리는 수준이에요. 그려서 불러. 맞아요. 한글을 못 쓰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가서. 그러니까 이게 왜 비인간적이냐면은 이 아이들은 그냥 외국애예요. 한국말을 못하는 애예요. 한글을 못 쓰는 애예요. 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평온하게 살던 동유럽의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의 고향에서 갑작스럽게 강제로 북한으로 간 거예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을 정하기 전에 두 개의 고향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어쩌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태어났던 생물학적 고향인 북한이 있었고 또한 마음의 고향,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또 하나의 고향이지 않았을까. Мила приятелко, нямала съм възможност да контактувам след нашата раздяла, но има моменти, когато съм просто очарована и с радост се спомням за нашето прекрасно съвместно детство. Пожелавам им, ако са живи и здрави, още дълъг живот, и ако могат още да спортуват. Още да спортуват, докато са живи да спортуват. Jeszcze raz serdecznie Cię pozdrawiam. Życzę wszystkiego dobrego, zdrowia i żebyśmy się jeszcze raz spotkali. Искам да им кажа да са здрави и живи, да имат щастлив живот, да оставят поколения като тях, каквито те бяха, защото аз съм с прекрасн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корейските деца и изобщо от корейците. Назен Раквон и Пак Ин-сук. Искам да кажа, че не съм ги забравила и докато съм жива няма да ги забравя. Мога да предам поздрави на Чебенху. Чебенху, ако си жив и здрав, приеми моите най-искрени приятелски поздрави. Ти идва у нас на гости, спомняш си, и нам прави впечатление, че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 ти беше да разгледаш цялата ни къща. Просто да видиш как живеем. А ние си също обикновени хора като вас. Dorința mea e să fie aici acum, lângă noi. Să fie aici. De multe ori vorbesc cu el. Sunt singură și vorbesc. Mi-ar
fi îngrijit ca pe un copil. Nu mai suport. Și mama, care toată viața s-a gândit la tine, de asemenea continuă să lupte, să rezolve această situație și sper într-o revedere cât mai rapidă. Dragă tată, deci dacă se poate face ceva din partea noastră și putem influența cu ceva o revedere cât mai rapidă, vom face tot posibil. 채널 A